더위에 잘 이동하시고 안녕하시죠? 예, 그 뭐 요즘 날씨가 이래가지고 안부를 묻기도 좀 많이 좀 꺼려지는 그런 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 벌써 21번째군요. 참. 예, 1년에 한 2번을 거의 이제 거르지 않고 계속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반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강좌 중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 마지막 강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이제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선생님은 그 하승수 변호사님이라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워낙 뭐 많이 나오곤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사회자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1968년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이 네이버에서 제가 찾고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하셨는데 회계사도 있지만 이제 또 사법고시를 보셔가지고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현재 하는 일은 저기 강의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거 보시고요. 그 전에는 이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요즘 저 제주대학교 강의하시나요? 안 하는구나. 이게 전직이 되겠네요.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좀 계셨고요. 기타 등등은 뭐 다 아실 거고 최근에 어떤 활동한지는 아마 잠깐 아마 이 강의 과정에서 앞부분에 있으니까 뭐 이제 소개해 주시면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얘기 길게 한 것도 바로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모셔가지고 민주시민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 헌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을 텐데요. 이게 나올 때 그냥 어색하게 나오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빵도 드시고 이제 물도 드셨으니까 손목 운동을 그죠? 박수를 크게 치시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날씨가 엄청 더운 날씨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모여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는 중에 또 어떤 모 언론사, 중앙 언론사 기자한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헌법 개정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연속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헌법 개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시민혁명은 결국 헌법 개정으로 결말이 짓는 게 사실 세계의 역사적인 많은 나라의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2016년, 17년에 촛불 들었고 그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경험을 그때 했지만 그때도 헌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87년에 헌법을 바꾼 다음에 한 번도 못 바꾸고 있는데 사실은 뭐 세계적으로 보면 헌법을 자주 바꾸는 나라도 있고 잘 못 바꾸는 나라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에 38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헌법을 오랫동안 못 바꾸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못 바꾸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죠? 국민들이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지금 헌법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뭐 안 바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가끔 여론조사 보시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많거든요. 개헌이 필요 없다라는 분보다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국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헌법 개정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인데 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단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귀촌을 한 지 한 8년, 완전 귀촌한 지 8년 돼가지고 농촌에 갔더니 농촌에도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농촌 주민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농촌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농촌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뭐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라는 단체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건 도와드리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체계적으로 안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일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늘 하던 제가 1996년부터 참여연대, 서울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했는데 한 30년째 하고 있는 권력감시 시민운동. 권력감시 시민운동인데 단체 이름을 좀 저희가 좀 잘 지어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제안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는 감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지었습니다. 이 일은 뭐 제가 한 30년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일은 제가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한데 그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치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비 안 올 때 기우제 지내듯이 될 때까지 좀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 3월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도 안 되니까 직접 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위원회에 저도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사실은 그때 한 번에 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회를 못 살린 게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거 누구 한 사람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좀 이걸 될 수 있게 만들지 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드릴 때 항상 먼저 우리가 주권자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마치 통치를 당하는 피치자라고 하죠. 통치를 당하는 사람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특히 권력기관 앞에서는 우리가 좀 약해질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다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전화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화 받으면 누구나 다 위축이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권력기관 앞에서는 좀 위축이 되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피치자가 아니라 통치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권자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뭐 시민운동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 제가 한 장면만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날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검찰 상대로 3년 5개월 동안 소송해가지고 이겼는데 자료를 이제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검찰청, 대검찰청에 와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냥 받으러 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가 기자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자. 압수수색 박스를 한번 구해봐라.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쓰는 박스 색깔이 파란색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파란색 박스를 한번 사가지고 가보자. 이게 인터넷에도 5,000원에 판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검찰청에 가가지고 자료 받아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이게 이제 통쾌한 이유는 주권자가 우리가 주권자라는 걸 좀 이런 장면들이 좀 보여주는 거죠. 뭐 검찰이 아무리 뭐 해도 국민들이 정보 공개 요구해가지고 안 주면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내놓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끔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상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살 거냐. 그게 이제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이야기는 오늘 제가 많이는 안 드릴 텐데요. 다만 이제 제가 헌법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좀 짚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의 원인과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다 헌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인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을 헌법하고 연관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은 그냥 뭐 일개 검찰청의 부장검사도 하기 모자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단 공직 의식이 없으니까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나 책임 의식 이런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다만 저는 마지막에 있는 요 선거제도 문제는 좀 짚어야 된다. 이거는 헌법 개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이게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쟁취했죠.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대통령 직선제는 쟁취했지만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는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87년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그 당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그때 자료상으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결선 투표제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서 이제 다시 이게 제기가 됐는데 87년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만 생각했던 겁니다. 직선을 하는데 어떻게 뽑을지는 사실 깊이 생각을 못했던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선제는 그냥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을 때 결선 투표제라는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헌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의견이 갈리면 결국 헌법 개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해석에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헌법 개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 물론 뭐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 결선 투표제를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선 투표제 부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어쨌든 윤석열은 50%를 못 얻었거든요. 과반이 안 됐단 말이죠. 과반이 안 됐으면은 결선 투표제가 있는 나라는 한 번 더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저는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뭐 확신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를 받은 표를 합치면 50%가 넘었고 윤석열이 받은 표는 48.56%니까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제도라는 건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40%를 못 얻었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을 합치면은 50%가 넘었습니다. 물론 그때 결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선 투표제라는 게 있느냐가 없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선 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2016년에 오스트리아가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 오스트리아는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1차 투표에서 노르베르트 호퍼라는 후보가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극우 정당입니다. 나치의 후신이라고 의심받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치의 후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극우 정당 후보가 1등을 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였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도라면 그죠?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다행히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었고 결선 투표에서 요 2등, 3등, 4등 이런 후보들이 이제 힘을 합친 거죠. 왜냐하면 극우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2차 투표를 해가지고 1차 투표에서 2등 했던 사람이 이제 역전을 한 거죠. 나머지 3, 4, 5등 후보들이 밀어주는 겁니다. 결선 투표는 1등, 2등만 남으니까 결국에는 3, 4, 5등한 후보들은 누군가를 지지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후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극우 후보를 막기 위해 가지고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 결국에는 이제 1차 투표에서 2등 했던 후보가 이제 1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선 투표제가 갖는 효과인데 이게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과반 정도의 지지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있고 뭐 비상 대권도 있고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 지지받은 사람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결선 투표를 안 하는데 어디 경남 하동 이런 데서는요 20%대로 당선된 사람이 있었어요. 경북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 5%, 6%로 당선이 되면 그 지역 유권자의 4분의 3은 그 사람을 지지 않은 거예요. 4분의 1의 지지로 군수가 되는데 시골의 군수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시골에서는 왕입니다. 그 안에서는 뭐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 눈치도 봐야 되고 중앙정부 눈치도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는 거의 왕이거든요. 제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25% 지지로 군수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결선 투표제 문제는 우리가 윤석열을 생각하면서도 한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금처럼 결선 투표제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헌정, 우리의 민주주의에 또 다른 위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애국자라 가지고 결선 투표제 하자 그러면 투표 2번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간다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민주주의는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같이 중요한 자리를 뽑는데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제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뽑으면 이 국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란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 비용 아낄 문제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은 결선 투표제를 하더라도 만약에 가령 수원시장이나 경기도지사까지 결선 투표하는 건 좀 부담되지 않냐? 2번 투표하려면 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아가지고 또 그래서 또 이런 제도를 고안해냈어요. 영국의 런던 시장 선거를 할 때 썼던 투표용지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이걸 없애버려가지고 근데 영국의 런던 시장 선거 때 이걸 몇 번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결선 투표를 하려면 투표를 한 번 따로 더 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투표할 때 1차 투표, 2차 투표를 한꺼번에 해놓는 겁니다. 왼쪽은 1차 투표, 오른쪽은 2차 투표. 1차 투표는 뭐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 2차 투표는 혹시 1등, 2등만 남을 경우에 내가 지지할 사람. 이렇게 미리 해놓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고 개표할 때 이제 개표를 해서 만약에 왼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끝. 근데 1차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했는데 가반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요 오른쪽 란에 찍은 2번째 투표까지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괜찮죠, 그죠? 뭐 저는 수원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선거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통령은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결선 투표를 한다고 치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윤석열과 그의 행태를 보면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게 헌법 개정 문제하고 연결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떻게 이걸 막을 사람이 없었냐 이거죠. 지금 보면은 그죠. 막기는 그냥 뭐 오히려 끌려다니고 부안해동하고 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와 관련해서도 가령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한 거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면 바로 계엄 해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했는데 4시까지 공포를 안 했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무총리 국무회의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을 쫓아내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습니다. 근데 탄핵은 시간이 걸리죠. 국회에서 결의해야 되고 헌법재판소 해야 되고 또 국회 결의도 이게 어쨌든 탄핵 소추 결의는 대통령은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나 뭔가 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실제로 다 사람들이 생각해 본 겁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없어요. 대통령이 권리되면은 다시 선거를 하죠. 권리 없으면 자리가 비면 거죠. 탄핵이 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다음 사고가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갔는데 근데 사고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사고의 기준. 어떤 경우가 사고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느냐. 이게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진짜로 어떤 헌법학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10몇 년 전에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미쳤을 때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핵 단추를 가지고 핵 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만약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미국 헌법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요들,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은 그냥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바로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 헌법에 그런 비상장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옛날에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그때마다 미국 헌법에 그 조항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언론에는 나올 정도로, 그래서 미국 헌법은 나름대로 그런 비상 제동 장치가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사고인데 이 사고를 누가 판단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참여했던 분들이 다 토론해가지고 안을 만들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다른 학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없다. 미국 헌법은 이게 있는데 한국 헌법은 이런 조항이 없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 혹시나 대통령에게 정말 정신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라리 육체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만 정신적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대통령이 통보를 하면 제일 좋죠. 스스로 나가 힘들겠다. 다른 사람이 권한대행하는 게 좋겠다. 근데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 사망을 보시면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도록. 이건 탄핵이 아닙니다. 탄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중요한, 그것도 그죠? 직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어떤 신뢰관계를 깨는 중대한 위배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고, 이건 탄핵,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대통령이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교하게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 대통령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그죠? 이 대한민국 대통령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서는 한치라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사고가 있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 사고가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조항이 없는 거죠. 미국 헌법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왜 이런 조항을 넣었지라는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 꼭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헌법에서 생각할 점들이 많으시죠. 대통령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주로 많이 얘기된 건 뭐 대통령 임기라든지 중임제냐 아니냐 이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관련된 조항도 손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런 직무대행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국무회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는 왜 있냐? 한덕수 같은 사람이면 왜 있냐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국무총리, 국무회의 구조를 둘 거면 이게 제 역할을 해야 되죠. 국무총리는 있는데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국무회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땅땅땅 통과만 시키는 국무회의가 될 거면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회의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그대로 둘 거면 국무총리가 실제로 뭔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바꾸자.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순서를 바꾸자 이거죠. 그래서 좀 국회가 주도적으로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제안이 된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제안했던 내용이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리고 국무회의가 통과 의뢰가 안 되려면 국무회의를 심의기구, 지금 심의기구 또는 뭐 일종의 자문기구 비슷한데 의결기구로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있고, 그다음 감사원 문제.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구 하자.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금의 대통령제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미국식으로 가자. 미국식으로 그냥 국무총리 없애고 부통령제를 도입하자. 미국식으로.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토론해봐야 될 거리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건 헌법하고는 딱 헌법은 아닐 수 있지만 헌법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이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란이라는 건 일종의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을 파기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 내에 유력한 세력으로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같은 데 가보면, 대구 경북을 가보면요,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TK는 다 국힘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 경북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를 찍는데 표가 다 사표가 된다. 선거 때마다. 결국에는 다 빨간 당이 다 된다. 이 문제가 이제 그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제발 좀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사람들이 뭐 무슨 이야기 나오면 대구 경북이 뭐 빨간 당만 지지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대구 경북에 빨간 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30%는 늘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표가 있다. 그런데 그 표는 늘 사표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대구 경북은 그냥 공천만 되면 누가 당선되는 그런 식이 되고 특히 TK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여론에 관심이 없죠. 내 지역구 여론만 생각하면 되고 내 지역구에서도 우리 당 지지자 특히 적극적인 지지자들 여론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사람 딱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내란을 옹호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우리 정당의 적극 지지자 뭐 나중에 선거 때 도움되는 사람 이렇게 좁히면 그 사람들은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은 일종의 이런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력한 세력으로. 네.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읽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뭐 책 제목은 봤는데 뭐 별로 읽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내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책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쓴 책이고 이 책 말고도 번역된 책들이 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그러니까 두 번째 집권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트럼프 1기를 경험한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할 거라고도 아마 그 당시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극단적인 세력,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건 이제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끝나기 마지막에 그죠? 대선 불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보면서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정치학자들이 경고한 게 이겁니다.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험이나 뭐 세계 여러 나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세력. 이 극단적인 세력이죠. 권력 쟁취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인데 사용하는 세력.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좀 그나마 안 그런 사람도 극단적인 세력이 표가 되거나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현상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딱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났죠. 사실은 이번 내란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그죠? 그 다음에 권력 정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면 극단적인 세력과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이 말과 어긋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나라는 무너진 상황이다. 그럼 이게 단순히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죠? 저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첫 번째 집권할 때 그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을 보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경고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봉쇄 전략이나 배제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된다. 봉쇄 전략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하고 놀지 말자, 고립시키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제 전략은 뭐냐? 잘못한 거 처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제도 개혁을 해야만 극단적인 세력과 합리적인 보수가 구분돼서 극단적인 세력이 고립이 될 수 있지,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극단적인 세력이 고립이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극단적인 세력이 만약에 거대 정당을 장악한다. 미국도 사실 그런 겁니다. 미국 공화당이 지금 뭐 극단적인 세력이 장악한 거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세력이 미국 공화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도개혁이라는 거죠. 싫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싫으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거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승자독식, 지금처럼 거대 정당 공천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역구에서 1등해야 당선된다, 이걸로 가면은 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해도 공화당의 하원의원, 상원의원들이 반기를 못 들잖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고, 선거 때 트럼프한테 밑보이면은 당장 트럼프 지지자들이 당내 경선에서부터 이 사람 떨어뜨리자고 할 것인데, 그러면 무섭잖아요. 내가 내년에 공화당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반발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이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헌법 개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 개정만큼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헌법학자들이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에 준하는 법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선거법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우리가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결선투표제를 뽑고 국회의원은 일당 지배는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에 자기들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좀 정치 세력 간의 견제나 감시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만 극단적인 세력을 오히려 멀리하고 좀 합리적인 세력들이 힘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도 헌법 개정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선거법은 헌법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선거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한 줄을 넣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한 거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데 최소한 선거법의 원칙 정도라도 헌법에 담자.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선거법을 바꿀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줄을 넣었습니다. 이 한 줄이 사실은 그때 넣을 때는 이것만 되면 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 헌법 개정 자체가 무산돼 버렸는데, 그 한 줄이 뭐냐? 여기 보시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된다. 일종의 표의 비례성, 등가성이라는 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헌법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 다음에 선거법도 여기에 맞춰서 만들게 돼 있고, 그러면 정당이 받은 지지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면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의석을 받은 표만큼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역 일당 지배가 깨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경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무산돼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법 개정에는 요 정도, 한 줄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의 이런 헌법에서 선거법의 원칙 중에 우리는 자유평등 비밀투표 이것만 생각하지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몇몇 국가들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에. 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내용들을 넘어가고, 이제 헌법 개정의 그럼 다른 쟁점들 하나하나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헌법 개정하면 주로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기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약간은 복잡해 보여가지고 오히려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게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건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하나는 일종의
이쪽에 권력 구조라고 해야 될까? 민주주의 제도에 가는 것이죠. 민주주의 제도에 가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권 조항만 잘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기본권 조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헌법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엄청 조문도 많습니다. 뭐 300몇 조까지 있고 엄청 자세해요. 뭐 노동자의 경영 참가권까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현실을 보십시오. 인도가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기본권 조항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의 집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그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잘 지어야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편안하듯이 민주주의라는 집을 잘 지어야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라는 집은 어떻게 짓는 거냐? 기초가 되는 게 선거제도. 그 다음에 양기둥이 뭐냐? 선거제도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 또 지역분권, 지방분권도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에 해당하는 게 정부 형태. 그게 뭐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뭐 의원집정부제냐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걸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정부 형태는 지붕이잖아요. 집을 지어보신 분들 알 텐데 지붕은 갈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기초나 기둥은 한번 집을 지어놓으면 이거 바꾸려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형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좀 뭐 마음에 안 들면 지붕을 바꿀 수도 있다. 바꾸기 쉽다. 다만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집의 기초와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인용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요 그림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건 어쨌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동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얼굴 한번 떠올려보면서 3분의 2가 찬성하는 안이 우리가 아주 바라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민주주의라는 집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지방분권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도 특례시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례시라고 해봐야 솔직히 제가 보면은 별로 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중앙집권을 깨려면 방법은 사실은 지방으로 권한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권한과 돈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들. 이 중에 이제 좀 약간 정신에 해당하는 게 뭐냐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라고 명시하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예,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는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앙집권적인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수원에 있는 여러 행정기관들 중에서도 수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데들이 많죠, 그죠? 뭐 노동청도 있고, 뭐 노동사무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광역 차원에서 환경청도 있고, 뭐 또 국토 무슨 관리사무소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 말은 수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머지 내용들도 제가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 하면 입법권이거든요. 입법권. 법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원시도 그렇고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를 이걸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만들 수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이거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방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이제 다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가진 영역을 정하자. 뭐 통화라든지 그죠? 화폐라든지 뭐 또는 뭐 공정거래라든지 아니면 외교 국방은 당연하고 그죠? 국가가 정해야 되는 걸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뭐 국가도 하고 싶으면 정해라. 서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입법권 확대되고, 뭐 재정과 관련해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 논란이 많은 건 이 부분입니다. 지방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원을 도입하자 그래요. 지역 대표형 상원. 근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도 꼴 보기 싫은데 또 뭐 상원까지 도입하냐. 많은 나라들은 우리의 국회가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하원인 셈이고 상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원만 있는 게 아니라 상원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인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근데 이제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많은 요구가 있긴 해요. 왜냐면 비수도권 지방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은 지금 수도권의 국회의원 의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수도권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지금 국회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려면 지역을 대표하는 개념의 상원, 뭐 미국 상원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국은 주별로 인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는 뭐 몇천만인데 무슨 어느 주는 100만도 안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상원 의원은 주당 2명씩이거든요. 상원 의원은. 그렇게 해서 인구가 적은 주나 이런 주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연방제고, 다른 나라는 그 정도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인구가 많은 주는 뭐 한 6명 주고 인구 적은 주도 한 2명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어쨌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상원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논의를 하되 반영이 되기는 좀 제 생각으로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민들이 국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생긴다. 지금 있는 국회도 보기 싫은데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좀 여론의 지지가 높을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수도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쟁점입니다. 이건 아마 이번에도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이라고 옛날에 헌법재판소가,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좀 솔직히 저도 법을 공부했지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보고. 근데 어쨌든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한번 해버려가지고 지금 수도를 만약에 옮기려면 헌법에다가 수도 조항을 넣는 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세종시로 꼭 넣자가 아니라 뭐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세종시를 명시하자는 주장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방 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개헌에서 어쨌든 다뤄지게 될 텐데, 요거는 국민들은 사실은 잘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게 보수 진보 간에는 큰 의견 차이는 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분권은 다들 비수도권 지역은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지방 분권 쪽은 약간은 좀 공감대는 좀 있다. 이게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이렇게 중앙 정부와 지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공감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찬성할 내용은 이제 국민들이 좀 직접 하자. 국회의원들에게만 시키지 말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제일 높게 나옵니다. 특히 여기 가운데 있는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자 이러면 지지가 높게 나오죠. 근데 이 국민 소환제도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대통령 탄핵제도와 연결시킬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요번처럼 헌법재판소가,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이 결정하는데 이게 좋으냐, 아니면 대통령 탄핵도 국민투표로 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투표보다는 그냥 헌법재판관이 일단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물론 탄핵이 앞으로 되면 안 되겠죠. 탄핵이 자꾸 되면 안 되지만, 탄핵할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지금 소환제도가 있습니다. 활용은 잘 안 되지만 소환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소환제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고위에 있는 것은 국민발언권은 뭐냐, 지금 지방의 조례는 주민들이 서명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발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었죠.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주민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조례는 주민들이 서명해서 직접 안건으로 내는 거죠. 지방의회, 수원시의회 직접 안건을 낼 수 있는데, 국회도 국가의 법률도 그렇게 하자. 그게 국민발언제도입니다.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 헌법 개정안도 그렇고 법률안도 그렇고 한번 국민들이 직접 몇 명이 서명해가지고 뭐 많이 서명해야 되겠죠. 100만 이상이 서명해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서명해서 안건으로 직접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입법권이라는 게 법을 만드는 입법권이 국회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도 입법권을 가지는 거고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지는 거죠. 그걸 위임을 해준 건데 국회에다가. 근데 지금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입법권, 법을 만드는 권한은 주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권자의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이 국회에 위임을 해줬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민발언권입니다. 국민발언권 하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국민발언 하나만 되면 앞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우리가 직접 헌법 개정안도 발의하고 법률도 발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국민소환, 국민발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국민투표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마지막 국민투표 해보신 게 언제십니까? 87년에 헌법 개정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안 했거든요. 87년에. 38년 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투표권도 하나의 국민의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국민들의 참정권입니다. 국민투표권 자체가. 근데 지금 국민투표를 안 한 지가 38년이 됐다는 건 우리의 권리가 38년 동안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이번에 논의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심 재판을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배심원으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주민등록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연락 와가지고 당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법원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형사재판할 때 앞에서 유죄 무죄 뭐 다투면 배심원들이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면 판사가 따를 의무가 없어요. 그게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의 배심 재판은 배심원들이 유죄다 무죄다 하면은 그게 판사가 따라야 됩니다. 판사는 형만 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심원들은 실컷 토론해가지고 무죄라고 했는데 판사가 유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배심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참고만 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의 의견을. 근데 그렇게밖에 운영될 수 없는 근거로 또 법원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법관의 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배심원은 법관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때 발의했던 법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심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조항 더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재판은 법원이 하지만 그게 꼭 법관들만 독점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배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을 하는데 헌법이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배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주의의 집에서 두 군데, 기둥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지방분권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정. 아까 선거제도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붕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인데 이건 정말 사람마다 뭐 백가쟁명이고 해보면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만 바꾸자. 합의되는 만큼.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가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저 길이 맞았나. 사실은 이거는 정부 형태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제도는 어느 정도는 그 표의 등가성, 비례성이라고 하는 그게 보장되는 게 좀 더 나은 선거제도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가 민주국가다. 모든 걸 다 중앙이 결정한 나라가 민주국가 아니다. 이런 것도 합의가 있고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 모든 걸 다 국회나 우리가 위임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좀 되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뽑았으니까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정답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이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아마 합의되는 만큼 바꾸면 될 겁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그래도 반대하는 쪽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큰 쟁점이죠.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제인데, 그죠? 4년으로 하자. 그리고 중임 또는 연임이라는 건 이제 이게 뭐 오해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헌법 개정안 발의할 때 연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때 취지는 뭐냐면은 연달아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연임제의 의미가. 근데 자꾸 그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임은 뭐냐, 한 번 하고 중간에 중간에 쉬고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가능한 게 중임이고,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해도 되고, 연임제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어서 연달아서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번 떨어지면 그다음 못한다. 한 번 쉬면 못한다. 이런 의미를 썼어요. 왜 한 번 쉬면 못한다라는 그렇게 조항을 만들려고 했냐면은,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다시 나오려고 하면은 그때 그 4년 동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정치적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격렬해질 수 있고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가능한데 쉬었다가 한 번 더 하는 건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4년 중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가, 우리가 이 단임제를 해야 하는데 연임, 중임을 할 때는 좀 안전하게 하려면 한 번 연임하는 것까지를 일단 먼저 허용해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잘했으면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4년 동안 잘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절치부심하면서 막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트럼프 하듯이 해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를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4년 연임제, 중임제 가지고 말이 많은데, 원래 4년 연임제를 문재인 대통령 때 제안했던 것은 한 번만 연달아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 뭐 잘한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못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다음 못 나오게 하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총리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국무총리를 둘 거면 좀 책임 있게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장관도 좀 장관답게, 장관이 무슨 비서처럼 하지 말고 장관들 좀 소신 있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감사원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관련해서도 조금 헌법에 조항을 담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3선까지만 하는 걸로 제한하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 토론회 갔는데 그 3선 제한을 누가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국민의힘 쪽의 분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열화와 같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뭐 이게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가지고 정말 깊구나. 저는 약간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저는 원래 3선 제한에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보면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뭐 8선도 하고 7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뭐 8선인가 9선인가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3선 제한이라는 게 좀 너무 인위적이고 세계적으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가 별로 없고, 미국의 주의회 선거에서는 3선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국회의원 3선을 제한한 경우는 예가 별로 없어서 망설이는데, 또 최근에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너무 한 번 하신 분들이 너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계속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좀 논의는 필요하겠다. 또는 이제 같은 지역구에서는 최소한 뭐 3번만 한다든지, 그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한 지역구에서 뭐 5선, 6선, 7선, 8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논의거리인데 이 중에 합의되는 정도만 일단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권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의외로 여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아주 그냥 혼이 났습니다. 이 문자 폭탄 받고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기본권을 강화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죠. 그렇지만 또
세계 많은 나라의 헌법을 보면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person, man,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이미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다 뭐 양심의 자유 보장되지 않습니까? 뭐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보장되고 있고 또 일부 사회 보장 혜택을 주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미 외국인들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나라도 외국의 헌법에 맞춰가지고 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일부 기본권,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죠.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좀 바꾸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 가면 보장받고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오면 이 정도는 보장해주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건 오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문자 폭탄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의외로. 저는 다른 내용 가지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 가서 인간의 권리는 아주 인간으로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받고 그죠? 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 보장받아야 되고 또 당연히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공공복리나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죠? 당연히 법률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본권 조항을 다듬을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생명권이나 안전권 같은 것도 좀 헌법에 명시하자. 알 권리 같은 거, 알 권리도 지금 헌법에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지금은 이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자기정보 통제권 이런 것도 좀 명시하자. 사회보장 관련해서도 조금 더 권리로서 명시하자. 또는 차별금지 이런 것들도 좀 명시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2018년에 그 헌법 개정안 발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기본권하고 많이 관련된 게 사법제도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사법부 요번에 그죠? 아마 평생 법원에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요번에 내란의 과정에서 이 법원과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결정들. 예. 저도 좀 누구냐 그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이렇게 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부가 어쨌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그냥 다수의 법관들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수는 그렇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그렇지 못하다고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구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국민들이 신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법부라는 건 결국 판단하는 건데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회 전체의 신뢰가 사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법원도 못 믿는데 판사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좀 헌법에서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뭐 당연히 검찰 개혁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근데 검찰은 헌법에는 검찰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정도만 있는데 검사 말고 다른 주체도 영장을 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헌법 개정할 때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고, 근데 헌법 자체에 검찰이나 검사에 관한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헌법에 그런 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애자는 또 분들도 있어요. 왜 검찰총장이냐? 청장이지. 검찰청장 이라고 하면 되지. 왜냐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다 청장이잖아요. 예. 경찰청장, 뭐 산림청장, 뭐. 근데 왜 검찰은 총장이냐? 검찰청의 수장은 총장이냐? 근데 그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되죠.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검찰 관련된 건 사실은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있는데 사법부는 어쨌든 헌법에서 이게 좀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관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딱 조금 그래도 저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대법관은 우리나라는 뭐 이거는 법률로 해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대법관은 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죠? 이거는 뭐 헌법상은 아닙니다. 법률로 늘릴 수 있는데 대법관은 법률을 좀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혹시 재판 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재판의 현실이 뭐냐면은 대법관은 14명이에요. 근데 그중에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안 합니다. 대법원장도 일반 사건 안 하죠. 중요한 전원합의체 사건이라는 거 합니다. 그럼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이 3개의 부로 나눠져요.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씩 구성된 그 소부라고 하는데 소부가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소부. 4명의 대법관을 구성된 3개의 소부가. 근데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4명의 재판관들이 일일이 사건 검토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대법관 했던 사람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대법관은 한 사람이 소부에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4명의 재판관이. 그래서 주심이라는 게 있어요. 주심의 말 들어보셨죠?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거의 다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4명이 회의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관은 14명이지만 실제로는 1명이 대법원 재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에서 대법원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지방법원,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은 대법원이 뭔가 좀 잘하기를 바라는데 대법원이 혼자서 재판한다? 대법관 1명이? 물론 뭐 그 옆에 재판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보좌를 하지만 좀 이상하죠. 그런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죠. 근데 대법관 수를 늘리는데 대법관들이 내가 일이 많아 죽겠는데 대법관 수 늘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막 야근하고 이러는데 사람 더 뽑아준다 그러면 여기 계신 보통 사람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죠. 사람 더 뽑아준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실 기득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기득권이죠. 독일은 어쨌든 연방 대법관이 뭐 100명이 넘습니다. 독일도 사건이 많죠. 독일도 뭐 인구 8천만 넘는 나라고. 그리고 독일은 또 연방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법원이 일반 대법원도 있지만 뭐 노동, 행정 이렇게 전문 대법원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는데 이걸 14명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대로 재판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14명이 그냥 우리만 할게, 우리 14명만 할게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대법관을 어떻게 우리가 뽑을 거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관은 어쨌든 뭐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이 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왜냐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는 법원 안에 그죠 내부에서 뭔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아예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못한다면 국회에서 그냥 선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법관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항상 대한민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론은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많이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대법관을 국회에서 차라리 뽑는 게 낫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과반수로 뽑는 게 좀 위험하면 뭐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 뭐 5분의 3 해가지고 좀 국회의원 다수가 그래도 찬성하는 사람을 뽑으면 조금 너무 편향된 사람도 걸러낼 수 있고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관료화되는 것, 법원이 관료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헌법 개정할 때 논의가 좀 돼야 되고 그다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 그죠? 정원이 9명인데 대부분 다 뭐 사실은 거의 뭐 항상 거의 법관 간혹 제야 변호사 출신이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관들 아니면 검사 1명 정도 들어가는데 검사는 사실 맞지 않죠. 검사는 처벌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이상하죠. 검사 출신이. 어쨌든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주로 판사 출신들. 그리고 다 법조계 출신이죠. 크게 보면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이번에 판결한 거 보시면 상당 부분은 그냥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으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그게 꼭 무슨 법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판단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관은 구성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할 수 있거든요. 법관의 자격. 그럴 필요가 없다. 좀 다양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다 이제 헌법사항입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의외로 사법부가 중요합니다. 헌법에서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잠깐 얘기 나왔던 재판, 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은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끝인데 대법원 재판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독일은 헌법 소원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할 때 논의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법부 쪽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쟁점들이. 근데 이것도 역시 뭐 되는 만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하시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든지 뭐 더 나아가 육시 방정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뭐 헌법 전문도 이번에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폭염 때문에 기후위기 관심이 많은데 조금 헌법에도 이런 정신을 좀 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현 세대만이 아니라 좀 미래 세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헌법 개정 절차를 좀 쉽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헌법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38년 동안 한 줄도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바꿀 때, 그러니까 좀 반드시 국회의원 3분의 2하고 국민투표라는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하고 조금은 완화할 부분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거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국회의원 3분의 2하고 국민투표 거쳐야 되는데, 가령 이제 기본권 조항의 어느 부분을 좀 손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조항에 대해서 3분의 2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니까 중요한 건 3분의 2 찬성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어떤 좋은 얘기도 3분의 2 찬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내용도 설명드리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헌법 개정은. 왜냐하면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인데 국민 투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좀 합의되는 수준이라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저는 제일 이번에 중요한 데는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 모자라는 거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죠? 다음에 또 2028년에 또 총선이 있죠. 요번에 한다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겁니다. 요번에 하자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도 하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하자. 그리고 내년에 합의가 안 돼서 못 바꾸는 거는 그 다음 2028년 선거할 때. 사실은 헌법이라는 걸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서 손볼 거는 손보는 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처럼 아예 바꾸지도 못하고 손보지도 못하는 건 좀 벗어나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는 단계적 연속적 개헌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요즘에 이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뭐 제가 주장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다행이다. 어쨌든 한 번에 안 된다.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하자. 이거는 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개헌을 하려면 한꺼번에 못한다. 필요한 거 아까 제가 뭐 지방분권 국민 직접 참정 선거제도 관련된 부분 권력구조 쭉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요즘에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분이라도 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나라가 훨씬 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는 우리하고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핀란드는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작지만 역사가 좀 비슷한 거는 핀란드도 이제 일종의 좌우 이념 대립과 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핀란드 사람들끼리 이렇게 내전을 벌였습니다. 1920년대 이럴 때 내전을 벌였고, 그다음 내전을 좀 수습해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가 또 외침을 당했어요. 외침이 이제 소련이 옆에 있었으니까 소련으로부터 2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영토의 15% 이상을 뺏겼어요. 약소국의 서름을 다 겪은 거죠. 그러면서 핀란드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폐허가 됐죠. 소련의 침공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 좋은 땅은 다 뺏기고 공업지대 이런 데 뺏기고 그 상태에서 국가를 재건해 왔는데, 그때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그래도 한 80년대까지 국가를 잘 재건해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80년대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소련이 약화됐죠. 소련이 약화되면서 이제 큰 위협이 하나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핀란드가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해요. 그 전까지는 헌법 개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나라 자체가 늘 이렇게 강대국 사회에서 위태로운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1980년대부터 헌법을 손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명했던 건 뭐냐? 한꺼번에 안 바꾼다.
그리고 좀 합의가 안 되는 건 뒤로 미루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헌법을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좋은 헌법을 만든 거죠. 핀란드 헌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국민 발안제도 핀란드 헌법에는 들어가 있고요. 핀란드 기본권 조항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핀란드는 나름대로 뭐 민주주의에 필요한 적합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핀란드가 삶의 질이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좀 뭐랄까 좀 순차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계속 개선해 온 거죠. 개선하고 개혁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일랜드도 뭐 문제도 많지만 아일랜드도 유럽에서 삶의 질이 꽤 높은 나라고, 옛날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그죠.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데 아일랜드도 어쨌든 국민들이 계속 토론하면서, 아일랜드 방식은 시민의회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뽑은 국민들, 우리 국민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뽑아가지고 그 100명이 토론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쟁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 100명의 의견을 보내면 국회에서 그걸 다시 다뤄가지고 자기들이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우리가 혼자서 못하는 거는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가령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낙태 금지가 헌법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낙태 금지, 임신 중지, 낙태 금지가 헌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뭐 폐지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일랜드는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아일랜드도 이렇게 헌법을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이번에는 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중요한 건 하는 거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예상하기로는. 다 이제 머리 굴리는 거죠. 정치적 이해 타산. 뭐 내년 선거 때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벌써 그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뭐 개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하니까 뭐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 때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18년에 그런 경험이죠. 2018년에 어떻게 됐냐면은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자고 제안했죠.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저는 그게 지방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역사상 최대 대패한 선거였죠. 부산, 울산, 경남도 다 다수당, 시도의회 다수당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울산시장, 부산시장, 경남도의사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역사적 패배를 2018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때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개헌을 반대할 필요가 없죠. 개헌을 반대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에 또 그때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서 개헌을 하면 뭐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반대한 게 국민의힘은 반대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불이익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잘못해서 탄핵도 당하고 이랬던 당이 정신 못 차렸네. 뭐 개헌하자는데 개헌에 대해서 뭐 좀 일부 의견이 다르면 뭐 협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그냥 개헌 자체를 다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신 못 차렸다라는 걸로 갖고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다시 받은 건데,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일부에서는 어쨌든 개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헌을 또 뭐 내년 지방선거 때 이용하려고 아니냐.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냥 합리적으로 개헌 협상에 나오면 이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제일 최대 숙제는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가 최대 숙제다. 저는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뭐 감사원을 국회나 뭐 독립기구 국회로 보내거나 독립기구 하는 거는 큰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국민 발안제도는 뭐 그 정도를 좀 도입하자. 그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지방분권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국민들 기본권 보장하자는 것도 뭐 기본권 강화제 어느 정도까지는 합의가 될 거라서 합의되는 만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요즘에 일정을 법률로 정하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추진한다는 걸 법률로 못 박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일정을 확실하게 정해놔야지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저는 뭐 이걸 조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여당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개헌합시다.
내년 6월 달에 합시다. 내년 6월 말에 하려면 올해 하반기에 국민들 의견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개헌안을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한 3월쯤에 국회에서 이거를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6월 달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걸 아예 법률로 못 박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끼리 이걸 회의를 하면 절대로 개헌안 합의가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2016년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12월 달에 시켰죠. 우리나라 이상하게 12월이 탄핵 소추의 달인데, 어쨌든 2016년에도 12월에 탄핵 소추 결의가 되고, 그 직후에 국회에서 개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는 뭐 이번에는 개헌한다고 만들었죠. 근데 1년 동안 활동했는데 합의안을 못 냈어요. 아예 안 자체를 못 냈습니다. 안을 냈는데 통과가 안 된 게 아니라 안을 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그때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래도 안을 냈어요. 근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안 자체를 못 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을 못 만들 가능성이 많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의도 안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중요한 개헌 논의를 하는데, 제가 방청을 하러 한번 갔습니다. 막바지에 갔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개헌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개헌 특별위원회 들어온 국회의원들도 별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법률로 정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절차도 법률로 정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하자, 시작하자.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8월까지 이게 좀 되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개헌의 좀 현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는 써나실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지역에서 어떤 일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지난달에 부천에서도 한번 비슷한 헌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갔었고, 수원에서도 하고, 앞으로도 뭐 이런 자리들이 있으면 계속 가겠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개헌 같은 문제는 대통령만 쳐다볼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우리나라가 현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대통령이 챙길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또 제안하는 순간에 이 여야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은 대통령을 쳐다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원들만 바라볼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역에서 시민들이 그냥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 좀 합시다. 그죠? 정치 개혁도 좀 합시다. 이런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밑에 더 나아가면은 지역에서부터 좀 지금 우리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자는 사회 대개혁 같은 걸 요구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헌법 개정이라든지 정치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치 개혁은 뭐 당장 헌법 개정에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 요구를 좀 가지고 이번에 헌법 개정 좀 합시다 라는 요구는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야만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이게 그냥 대통령은 어쨌든 여러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전에 해서 잘 안 된 경험도 있고, 또 국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놓은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좀 요구가 단순화된 시민운동을 좀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뭐 2달도 안 됐는데, 어쨌든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논의들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부터 좀 이런 관심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정치개혁 말씀드린 건 뭐 당장 무슨 제도개혁 안 하더라도 내년에 지역 정치부터 좀 개혁하면 좋겠다. 그죠? 가능하면 공천 같은 걸 좀 잘 해가지고, 뭐 항상 공천이 말이 많잖아요. 특히 지방선거 공천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공천이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지방의회도 문제가 많고, 지금 뭐 전국의 지방의회들 중에 수사받는 데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왜 수두룩하냐? 작년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잖아요. 그걸 전수조사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항공료를 조작한 게 나왔어요.
지방의원들이 해외 연수할 때 항공료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령 비즈니스석 요금으로 항공료 좀 쉽게 말해 견적서를 보낸 다음에 돈 해서 그걸 이코노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생긴 거예요. 어디서 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행사가 보낸 그 항공료 영수증의 액수를 고친 겁니다. 원시적인 방법이죠. 변조. 실제로 그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건을 적발한 거예요. 그 수법으로 한 걸.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보니까 충북에서는 10개 시군회가 수사 중이란 거예요. 충청북도만. 전라북도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경기도도 있겠죠. 경기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국회도 국회지만 지방의회도 한심한데 그래서 아마 그 수사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도 세금도 잡는 일을 많이 해왔지만 항공료 조작이라는 거는 거기 영수증의 금액을 고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어떻게 국민권익위에 그걸 적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리고 뭐 늘 지역에서 많이들 하시지만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이 민주적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은 중앙 정부는 당면한 과제들을 수습하는데 너무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변화는 역시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사실 옛날에 뭐 학교 급식 이런 것도 지역에서 운동해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됐었고 우리가 중요한 변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뭐 트럼프는 저러고 있고 뭐 지금 압박으로 너무 숙제들이 많아서 그렇게 본다면은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수원시, 우리 지역부터 먼저 좀 바꿀 수 있는 거 바꾸자. 그게 뭐 조례고 예산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 지역부터 좀 바꿔보자.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 겨울부터는 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좀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걸 해보고 그게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게 첫 번째 우리 과제라면은 또 지역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천 문제 같은 거는 참 뭐 정당이 하는 거니까 자 바깥에서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저는 이제 하여튼 요즘에 거의 임명직화된 느낌이 있어요. 지방의원이 많은 지역에서 임명직화되는. 그리고 무투표 당선이 많아졌거든요. 지난번 2022년에는 무투표 당선이 508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이게 어쨌든 선거로 뽑혀야 되는데 선거를 안 해도 그냥 자동 당선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경기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도도 2인 선거구 기초의원은 2인 선거구에서는 한 명 양당이 한 명 공천하면 제3당이나 무소속이 안 나오면 자동 당선되잖아요. 그다음 비례대표 두 자리 있는데 하나씩 공천하면은 자동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무투표 당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제도가 당장 안 바뀌더라도 정당의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유권자들의 좀 관심이나 압력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외에고는 뭐 그 선거제도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했고 이게 지방선거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지역정당 문제거든요. 지역정당. 로컬 파티 좀 인정하자. 이것도 재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게 5명의 헌법재판관 위헌이었거든요. 4명이 합헌. 지역정당은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풀뿌리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풀뿌리 정치 조직이 지역정당인데 우리나라는 인정이 안 되지만 외국에는 많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뭐 영등포 무슨 당에서 이제 그 지역정당 만들려는 분들이 헌법 소원을 했는데 재작년에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1명이 모자라서 위헌 결정이 안 나왔어요. 1명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것도 뭐 위헌이 안 나왔지만 사실상 위헌이다. 5명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라도 최소한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꼭 전국 정당을 통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도 예전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우리나라도 지역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실제로 막상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역 정당이 인정이 안 되니까 수원 시민당 이런 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뭐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역 정치는 좀 바뀌어야 된다. 경쟁 구조가 돼야 된다. 임명직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좀 재미있게 들었고요. 우리가 이게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들으려고 했던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또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요 일단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또 두 분 정도 일단 질문하고 그다음에 혹시 또 생각나면 질문 더 해도 돼요. 예, 그럼 먼저 또 뒤에 우리 보신 분 질문은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을 하는 어쨌든 내용이 정말 좋았고요. 우리가 이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행복하다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얘기했지만 시대를 바꿔갈 때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증해 보면 정말 이상한 세력들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역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힘을 못 써야 그러니까 잘못된 기득권 우리가 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면 뭔가 검증되고 미래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뭐 일제 시대부터 해갖고 이미 우리나라는 그게 망가져가지고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바꿔도 사실은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모순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아주 기회가 좋은 거는 어떤 제도도 제도지만 예를 들면 일제 청산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요번에 일제 청산이란 이름이 아니라 내란 세력 정말 역적을 청산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걔들만 없으면 대화가 통한다고 나는 봐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토론을 이렇게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사실. 그건 대화랑 할 수가 없어. 그냥 싸움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싸움도 아니고 비난하고 뭐 정말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우리가 그 애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맨날 진흙탕 싸움이 된다 이걸 보죠. 그래서 정말 시대적으로 한번 걸어야 될 걸 걸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이 사대주의로부터 온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부터 해갖고 일제 시대 여기서는 아주 지옥이죠, 지옥. 이것이 유지됐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요번에 핵심만 딱 다루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핀란드나 이런 대로 정말 길목을 하나 잡아놓고 그거 잡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면 정말 뭐 검증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하자는 말도 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좀 해결해도 그렇게 반칙이나 이런 건 되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봅니다. 그럼 후손한테 맡겨도 좀 괜찮을 거. 근데 지금은 후손한테 맡기가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우리 자식한테 이걸 개선하자면 그거는 하지 말자고 하고 아예 포기를 만드는 젊은 애들이 지금 모든 게 포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왜 이제 뭐 이랬는데 질문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 이런 의견도 서로 서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질문은 첫째는 아까 그런 지금 서두에 되겠지만
진입 장벽이 기득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갈이가 안 돼서 자기들끼리 놓는 잔치가 된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모든 선거에 진입 장벽이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저 두 명 저기 토론한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이렇게 토론을 보면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시간도 없고 뭐 그래서 이번엔 좀 제가 예의에 어긋나게 제 마음대로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해주시죠. 예,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거리는 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의견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신 여러 가지 그 헌법 개정안의 어떤 원칙 같은 게 제가 혼자 생각에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안으로 만들었던 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데 맞습니까 혹시?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예. 3분의 1 정도라는 예. 3분의 1 정도 이제 거기에 어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헌법 개정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에 공감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꼭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잘 갖춰서 또 그것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개정안을 좀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쭉 뭐 이런 거 하자 하더라도 쟁점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그런 거 좀 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순차적이란 말에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강의에도 나왔지만 사법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은 꼭 이번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고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에서 판결이 됐는데요. 그 신모진우 판사라는 이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삼성그룹 그 지배권 그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부 그 판사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판결하면 삼성그룹이나 재벌한테 예쁘게 보여서 나중에 편하게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많이 벌까 생각해서 한 판결이라고 보고 이런 우리 사법부 절대 안 된다. 또 특검이나 또 내란 수사 사건에 지금 여러 가지 방해 놓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참 심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그 입시 경쟁에서 거기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판검사가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들이 어떤 뭐 정의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자기가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자로서 가져야 될 걸 당연히 갖고 주변에 대한 혐오, 극우적 시각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옛날 우리 사법시험 봐서 했던 그 어떤 정의감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그 지금의 우리 사법제도를 지금 판검사한테 우리 국민들의 그 미래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거에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꼭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국회 의석을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그 선수들은 공천권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까, 잘 보일 수 있을까, 여러 전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지방의회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거를 조금 개혁을 해야 되는지 뭐 방법이 있으신지 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우리 황희석 수사님 마이크 좀 예.
여기까지 질문을 듣고요.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질문도.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헌법 개정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이 문턱이 높은데 이거 조금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인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3분의 국회의석 뭐 제적의 3분의 2 우리는 국민투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보다 허들이 낮은 그런 게 예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윤도 그렇고 김문수 뭐 한덕수 다 대통령 선거 공약 다른 건 부실하더라도 헌법 개정하자 뭐 이런 게 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거에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는 뭐 헌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뭐 언론 기사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나라가 정말 다른데요. 예를 들어 단순 과반수로 헌법 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나눠가지고 국회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면 가중 뭐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가중 다수결로만 할 수 있는 거 또는 우리나라처럼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경우 이렇게 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개정을 좀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놓은 축에 속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 완화하는 건 또 오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하는 것은 저는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국회에서 의결만 뭐 또는 뭐 조금 뭐 3분의 2가 아니면 가령 5분의 3이든지 좀 낮춰가지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아주 이제 근본적인 뭐 권력 구조나 제도와 관련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국민투표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좀 분리하자는 제안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번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하면 어떨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도 아마 그 일본은 제가 국민투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도 어쨌든 일본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양원 다 통과를 또 해야 되는 허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한다는 거 결국 정당이 받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그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가장 간단한 예는 그냥 정당이 받은 표제로 나눠주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정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라고 해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1등만 뽑는 게 아니라 2등, 3등, 4등까지 뽑는 건데 그건 일본에서 했다가 또 부작용도 많이 우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을 절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쨌든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호하는 표심대로 일단 의석이 좀 어느 정도는 배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분된 의석 중에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관련해서도 좀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긴 비례대표인데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방명부 방식이라고도 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김두관 전 의원하고 뭐 이탄희 전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개방명부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걸 그냥 국민선택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순번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선택 비례대표제 정당에 받은 표대로 나눠주고 그 정당에서 누가 국회의원 될지도 국민들이 직접 정하는 국민선택 비례대표제 같은 방식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절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하고 이 비례대표제를 좀 절충한 방식이라서 그런 방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원 같으면 수원시에서 지금 국회 4분이죠. 5분. 그러면 이제 가령 이제 수원시에서 그런 방식을 한다면 수원시에서 이렇게 그 각 정당이 5명씩 내고 유권자들이 당 고르고 후보를 고르는 거죠. 그 정당. 그러면 이제 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은 나눠지고 그 당에서 누가 될 건지는 유권자들이 그 5명 명단 안에서 제일 많이 선택한 순서대로 가령 A당은 3석, 뭐 B당은 2석이면
유권자들이 선택한 순서대로 투표용지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나라 해서 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 네. 도입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놓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헌법 개정이 일단 먼저 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그 공천권에 관련 지방선거에 공천권은 공천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쨌든 그 주권자들이 참여하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결국엔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엔 또 최근에 뭐 이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 또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라 가지고 정말 이거는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최소한 이제 그런 정당 내부의 검증 장치나 정당 내부에서 좀 투명한 절차 그거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지금처럼 하는 여론조사를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객관적이고 좀 투명한 절차 같은 게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워낙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뭐 김건희, 명태균 때문에 많아진 상태라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고 또 꽤 많은 경우에는 낙하산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낙하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안 하는 걸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앞으로요 의견도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 한 2분을 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아니 그냥 말씀드릴까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헌법 논의 있을 때 대통령 선거하고 헌법을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사전 선거 때문에 이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을 같이 같이 개헌 하자. 투표를 같이 하자 이렇게 예.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렇죠. 네네 그럴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개헌 투표 개헌과 관련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요번 대선이죠. 6월 3일 대선 전에 같이 이제 대선하고 같이 국민투표하자는 개헌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실질적인 걸림돌이 있었던 게 이제 국민투표법이 우리나라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하여튼 국민투표법도 빨리 하자.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이 예전에 만들어지고 지금 개정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는 선거할 때 사전투표라는 게 도입됐고 제외국민투표라는 게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국민투표나 사전투표를 국민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투표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우리 사전투표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제외국민투표도 들어가야지 사실은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개헌만 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헛도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이제 개헌을 하자 그러면 국민투표부터 먼저 일단 해놓자. 뭐 대선하고 같이 하든 못하든 일단 국민투표법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개헌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투표법부터 바꿔야지 사실은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은 좀 있으니까 국민투표법 바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바꿔야 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재외국민들도 헌법 개정에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선거법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다 국민투표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었네, 그죠? 예,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을까요? 예. 저도 그러면 이제 아까 국민 발안에서 헌법 개정도 그렇고 법률 발안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개정 절차가 국민은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만 그렇죠. 발의할 수 있어서 그게 지금 이제 초기에 우리 헌법에는 담겨져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논의 좀 어때요? 국민 발안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이후에 헌법 개정안이 2번 발의가 됐습니다.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그때 그게 무산된 다음에 국민 발안만 원포인트로 하자는 개헌안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때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 2020년 총선 직전에 그게 발의가 됐었어요. 원포인트 국민 발안만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이. 근데 그게 거의 선거에 묻혀서 보도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일부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다 반대로 돌아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 됐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발언 제도는 예전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었던 제도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꼭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런 제도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약간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또 국민 발언을 또 남발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건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민 발언은 뭐 말씀대로 예전에 우리 헌법에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좀 국민들이 이런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지훈 교수님 혹시 그 의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예. 혹시 저기 헌법 강의 많이 하는 노민호 선생님 혹시 의견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말씀해 보세요, 녹장님. 다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예. 저는 어쨌든 지역 정당 문제를 다 복잡한데 지역 정당 문제라도 좀 풀면 뭔가 변화가 좀 생기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010년 이후에 한국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딱 막혀있는 게 정치 영역이거든요. 그 영역을 좀 뚫어줘야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서 뭐 몇 가지만 먼저 한다 그러면 저는 지역 정당에 관련된 것도 좀 넣어서 그거라도 풀어주면 지역에 좀 변화들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역의 슬픈 일들을 고등학교 동문회가 정당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선거용 정당이 되는 거죠. 여기 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에서 고등학교 동문회가 실질적인 정당 역할을 해요. 당원 모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사회를 풀어내려면 지역정당을 풀어주는 게 지역정치의 왜곡을 막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 네. 그 우리 정원민 대표님 좀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수선 가시죠. 결선 투표제에 관련돼서요. 사실은 DJ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다 사실은 결선 투표제가 됐으면 대통령이 안 되실 분들이죠.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결선 투표제 부분은 지금 이제 민주당 말고도 국힘 쪽이나 이런 데서도 좀 찬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도입될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좀. 네, 그 지역정당 결선투표제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별로 없는 편이라서 이번에 좀 반응을 봐야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발의했을 때는 그냥 통으로 막 반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지금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투표제가 또 보수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쪽도.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건 파악이 안 됐고 지역정당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그 발의할 때 그 우리나라 정당법 그 헌법에 보면 정당 관련된 조항에 국민의 의사 형성이라는 게 정당의 기능으로 국민의 의사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국민을 빼는 걸로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 의사 형성이라고 하면 전국 정당만 정당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을 빼고 그냥 의사 형성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거라서 별로 설명을 잘 안 드리는데 어쨌든 그때 그래서 국민을 빼가지고 그냥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조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정당도 이제 법제화할 때 뭐 이게 헌법 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됐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한국의 지역 정치를 바꾸는데 아주 핵심은 지금은 지역 정당을 인정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아마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영남이든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는데 한국의 국회가 그걸 받아줄 것인가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라도 좀 해보자라는 좀 만약에 이제 지역 정당이 인정하기 안 된다면 최소한 정당 내부의 공천이라도 좀 개혁을 요구한다든지 그건 꼭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노민호 선생님께서 좀 지역 정당에 좀 예. 그 제가 그 여성개혁연대에서 예. 지금 그 모임 되고 있는 거 조금 소개해 주시면. 지금 저도 개헌 관련된 모임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다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뭐 카톡방에 만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대선 이제 곧 탄핵 이후에 대선까지는 조금 활동이 지금은 개헌 관련된 활동은 본격적으로는 안 되고 있고 지금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월 정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제 다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 개헌 예전에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국민개헌넷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복원하자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8, 9월 정도에 조금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좀 다양한 어떤 그룹들이 좀 개헌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딱 모아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모아내는 것도 지금 좀 숙제입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제가 이름은 되게 잘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인가 이런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헌과 관련돼서 이 기본권부터 해가지고 요구가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장께서도 헌법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5.18 정신을 집어넣어야 된다. 뭐 지원절에 그 헌법을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조만간에 이제 개헌은 이제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성을 갖는가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아카데미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개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좀 찾고 또 오늘 우리 주관했던 우리 개성사업에서도 역할이 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